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보조금을 없앴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차례 이미 후퇴를 했습니다. 네. 정책이 대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질적 성장을 좀 앞당기는 그런 투자를 할 거예요. 자율주행을 좀 더 기술을 갖다 고도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영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기차나 또 2차 전지 시장 전체에 대한 물음을 하기 전에 테슬라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서 좀 급등락이 나왔는데 테슬라다워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다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다이나믹해졌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전기차 스토리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계속 역성장 중이잖아요. 네.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적극 육성한다, 그런 코어를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엔 특히 이제 트럼프와의 브로맨스가 네. 굉장히 부각받고 있죠. 예. 그래서 전기차를 트럼프가 육성하지는 않겠지만 그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과 같은 규제, 그리고 AI를 이제 그 테슬라의 사업에 입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오른 끝마당에 리비안이 좀 주가가 올랐고, 네. 리비안 따라서 루시드가 또 올랐고 이러면서 마치 전기차 시장이 좀 리커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리비안은 폭스바겐의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도 루시드의 소프트웨어도 안에 괜찮으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네. 그 브로맨스는 얘기해 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뭐 지지 선언하다시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브로맨스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테슬라를 더 눈여겨 보시는지, 아니면 ESS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중에 우주 산업이나 신산업까지 있을 텐데 어디에 좀 방점 두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당장은 로보택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원래 8월 8일이다가 좀 연기가 됐는데 그 로보택시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자율주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율주행을 또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기지국과의 연결을 통한 그 커넥티비티가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인데, 그동안은 이제 6G가 돼야지 자율주행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의 헤게모니를 통신회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우주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아마 앞으로는 전기차 안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위성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테나 시스템들이 삽입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미니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 미니는 요 딱 노트북 크기와 같은 안테나입니다. 중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이제 출시를 한 달 정도 됐나요? 하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단순하게 이게 인터넷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가장 많이 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오는 실적은 우리가 사실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변동성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는 당분간 전기차 이슈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들은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뭐 차익 실현 뭐 이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있던데 한번 보시죠.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어떤 놀라움을 또 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얼마 전에 내놓으셨던 그 보고서 부제목에도 이 캐즘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책 후퇴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캐즘이 일어날 때 정부 정책으로 그 캐즘을 뛰어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약간 지금은 그 박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시장 상황을 좀 그래서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유럽의 올해 6월까지 누적 판매가 전년 대비 3% 증가입니다. 순수 전기차하고 PHEV를 합친 숫자고요. 6월 달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네. 미국의 현재까지의 6월 달의 누적 성장이 8% 증가합니다. 역시 미국도 충격적으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예. 전기차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하반기에 물론 조금 더 좋아질 거로 봐요. 상반기보다는. 근데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미국의 30%대 성장, 유럽의 20% 근처 또는 20% 조금 넘는 성장, 이거는 어림도 없고요. 네. 유럽은 아마 올해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작년보다 성장을 하면 상당히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작년 유럽의 하반기의 기저가 높습니다. 네. 높아서 7월 제외하고는 아마 기저가 높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작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월별로 이어질 것 같고요. 미국은 제가 오늘 이제 추정치를 낮춰서 원래 35%이다가 23% 성장으로 바꿨거든요. 올해 네. 성장을. 근데 이걸 달성하려면 월 7월부터 매달 17만 5천 대씩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6월까지의 평균적으로 보면 12만 대에서 13만 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월 판매가. 근데 이걸 갑자기 17만 5천 대씩 계속 팔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좀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GM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신규 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전부 가정들을 하고 있고 저조차도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그 실적 추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는 한 30-40% 증가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4분기는 또 3분기에 대비해서도 증가한다. 이렇게 다 예상이 돼 있어요. 예. 셀 업체들도 그렇고 대부분 소재 업체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만만치 않고 내년은 그럼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사실은 올해 뭐 별로 안 좋은데 네. 올해는 여러 가지 뭐 그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금리도 너무 안 좋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미국에서 공장들이 우리 업체들 현대까지도 새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실적 보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센티멘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렬하게 그 정책을 나오고 있는 것이 반전기차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너무 전기차 쪽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원자들이 전부 화석연료잖아요. 특히 석유 재벌들이 공화당의 대표적인 후원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은 예전부터도 전기차 쪽에 대해서 그렇게 푸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까지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되자마자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 제도를 없앤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의무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은 미국의 연비 규제입니다. 네. 연비 규제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고 이미 그거는 트럼프가 1기 때도 했었어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연비 규제를 없앴고 네. 그게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과 합쳐지면서 2019년, 20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번에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선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비 규제의 사실상의 폐지를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효과는 빠르면 하반기 2026년부터는 시장에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 규제라는 것은 자동차 업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이 제한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벌금을 크게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사실상 없게 되면 트럼프 기간 동안에는 전기차를 슬슬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안 해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않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주 공격적인 계획들을 이미 한 차례 낮췄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딜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적자잖아요. 네. 전기차를 팔면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아직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카는 점점 잘 팔리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6월 달이 미국 전기차가 역성장이었는데 하이브리드는 35%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이어졌어요. 네. 뭐 퍼센티지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러나 전기차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캐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네. 전기차에 대해서 불편해서 에이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쓰자, 내연기관차 쓰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생각이 넘어간 거를 이쪽으로 이제 땡기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보조금도 더 주고 또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까는 것도 확대를 하고 네. 업체들한테는 규제를 내서 전기차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유럽은 이미 유럽의 EU 선거 전부터 다수당인 EPP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돼 있잖아요. 네. 유럽은 그 부분을 손대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선 일당이 되고 난 뒤에도 그거를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EPP 안에 독일의 이번에 이제 다수당이 될 보수 단체들 그리고 프랑스의 공화당 뭐 이런 그 가장 큰 당이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조금 그 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보조금을 없앴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안 좋은 건데 미국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차례 이미 후퇴를 했습니다. 네. 정책이.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 발표한 연비 규제가 있는데 그 연비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거였어요. 강력한 것이라서 전기차 업체들이 2032년도에는 67% 신차 기준으로 67%의 전기차를 팔아야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비 규제였는데 이거를 대폭 완화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5%만 해도 그 연비 규제를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후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트럼프가 하게 되면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서 아마도 전기차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는 대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질적 성장을 좀 앞당기는 그런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새롭게 뭐 도입을 한다든지 깐다든지 자율주행을 좀 더 기술을 갖다 고도화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영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은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상황 자체는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미 얼리 어댑터들은 샀고 근데 그 와중에 정책으로 뭔가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정책은 오히려 전기차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쪽도 좀 우클릭이 되다 보니까 여기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타겟은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으로 어느 요소가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타겟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그린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업들은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4년 이상 할 수가 없고 네.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지도자가 트럼프와 같은 저런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그 완전히 반대로 가는 클릭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한테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4년이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 세션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 1년 정도만 우리가 좀 시달리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선거가 또 바로 있잖아요. 네. 미국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지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이 친구들이 막 그 흔들어도 사실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고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연비 규제 때문에 전기차 시장만 조금 한 2년 정도 후퇴한 거였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규모가 되게 작고 테슬라도 중국과 유럽으로 크게 나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린 좋았었죠.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고밸류에이션 종목들. 네. 예. 이 고밸류에이션 뭐 예를 들면 양극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2030년에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 왔는데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제 생각에는 이번 이런 그 다운턴 기간에 지금보다도 더 의미 있는 수준의 주가 조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사실은 뭐 셀 업체만 하더라도 SDI만 하더라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10배 초반이에요. 네. 그 다음 년도 보면은 9배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질 뿐이에요. 네. 근데 뭐 11배나 15배나 20배나 사실은 롱텀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하고 저축하는 형식으로 한 2, 3년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PER이 올해는 뭐 PER이 뭐 거의 형성도 안 되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70배, 80배 2006년 실적 기준으로 또 40배, 50배 된 기업들의 주식을 지금 트럼프 이후를 보고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뭐 이런 데 대해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주식 투자라는 게 타이밍을 사는 거잖아요. 타이밍을 사는 거고 이미 정해져 있는 리스크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꾸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으로 사실은 조금만 뭐 좋은 이슈가 있으면 주가들이 금방 팍팍 움직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완전한 바텀아웃을 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측면의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산업이야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성장이 있는데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제 시간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테고 또 거기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밸류가 낮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만해라는 걸로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지만 실적의 하향폭이 훨씬 더 크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지거나 높은 상태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또 일부 뭐 전해액 업체들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죠. 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팬덤에 의해서 올라간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죠. 예, 굉장히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양극재 업체들 좋은 업체들이에요. 글로벌 3원기 업체들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고 유럽 시장 이머징은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 업체들도 좋은 업체들인데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그 사실은 달성되기 힘든 밸류에이션에 있는 종목들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제 판단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안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뭐 주요한 업체들의 실적 추정이 어땠는데 지금은 업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어떤지, 내년도의 실적은 어떤지, 과연 내년도의 실적의 비지빌리티가 높은지, 실적의 시현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밸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밸류라는 게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걸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적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는 코멘트도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뭐 개인 팬덤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언제는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글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리고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내리셨던데 어떤 평가였습니까? 너무 비싸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좋은 회사인데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그 JV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네. 사업 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에코프로 EM의 연결 이익이 사실 에코프로 BM의 현재 대부분의 연결 영업 이익인데 SDI하고 JV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항상 그 PER을 계산할 때 지배주 순이익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부터 이제 성장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굉장히 고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밸류에이션이 내년도에 아마 70배가 넘을 거고요. PER이 2026년도에도 50배 근처입니다. PER이 이런 PER은 우리 업체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프리미엄이에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지금 상위 양극재 업체들의 대부분의 PER이 10배대 초반입니다. 10배대 초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2배, 3배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죠? 우리가 어쨌든 미국 시장이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지금 현저하게 MS를 뺏기고 있어요. 이머징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머징 시장은 완전히 중국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유럽과 이머징 시장을 합친 시장이에요. 네. 그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도 시장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지금은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워낙 좋은 시장이고 우리한테 배타적인 시장이라는 걸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 다른 업체들보다 6배, 7배 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주가가 많이 갔었다. 떨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걸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은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한국 배터리가 좋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 업체 사시면 네. 되죠. 삼성 SDI 사시면 됩니다. 내년도 PER이 10배 떼고 그래도 나는 양극재 업체가 좋다. 그러면 LG화학 사시면 되죠. 네. LG화학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을 택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자꾸 뭐 에코프로비엠을 까는 얘기를 하시냐 자꾸 이러는데 회사가 안 좋다는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좀 그냥 상식에 기반해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좀 편하고 그래야지 좀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죠. 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리고 2차 전지 투자자분들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소재 업체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근데 우리 양극재 업체들은 납품하는 대상인 셀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네. 훨씬. 이런 거는 심지어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네. 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시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같은 양극재를 하는 가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고객인데 그 두 개 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그 회사들이 고마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고마진이 나오고 셀 업체들, 우리 한국 셀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들하고의 고객들을 쫙 다 확보를 하면서 우리 셀 업체들이 좀 안 좋을 때도 항상 더 높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왜곡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예, 밸류 측정에 대한 답답함이 좀 이상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PER이나 PBR보다 PDR, 그러니까 꿈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좀 고평가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객관적인 숫자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6월 말 그리고 7월 들면서 그래도 이 2차 전지 쪽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간간히 다시 좀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모습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저 그냥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비중 살짝 빼서 비중 많이 낮아졌던 걸 그냥 비중 조절 차원인지, 아니면 진짜 이 두 수급 주체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 자리에서는 희망을 걸어봐도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머니무브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롱펀드들도 그렇고 우리 대형 펀드들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많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네.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전기차는 어쨌든 고금리의 피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일부 이제 자금들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그 기반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고 보는 연준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컨슈머 센티멘트가 안 좋아져야 미국 연준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줬다 이런 네. 얘기고, 이제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최근에 실업률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가 몇 차례 인하가 되면서 바텀 아웃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재고가 4년 내 지금 6월 달이 최고치예요. 4년 전보다 뭐 거의 그 100만 대 이상 더 높을 정도로 100만 대가 뭐예요? 한 100한 몇십만 대 더 높을 정도로 4년 내 최고치거든요. 예. 그 말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정책 금리는 앞으로 연속적으로 인하를 하겠죠. 네. 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전기차 판매는 사실은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그 너무 지금 빠른 머니 무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봤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마무리 짓고, 풍력 쪽 잠깐 뉴스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의 21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뭐 올해 말에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되다 보면 미국과
유럽권의 어떤 중국 배제 현상에서 가장 큰 수혜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와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풍력 관련 업체들이 사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네. 뛰어나서 우리는 뭐 타워라든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글로벌 탑랭커들이에요. 탑랭커들이고 중국이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있긴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는 이제 여러 공급망 체계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얘기를 하려면 저런 정책을 쓰려면 국내의 해상풍력 시장부터 빨리 열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해상풍력 촉진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에 이제 이걸 다 처리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저런 움직임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업체들의 해외로 좀 진출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어떻게 더 개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인데 만약에 이제 투자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기술력은 되는데 풍력 관련주도 건설해주는 쪽이 있고 터빈 만드는 데도 있고 부품 공급하는 데도 있고 유지 관리해주는 데도 있고 뭐 케이블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먼저 이렇게 좀 수혜를 받으면서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터빈 업체는 일단 없어요. 네. 없어서 그건 제외하고요. 있어도 글로벌 경쟁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일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이 타워하고 하부 구조물을 하는 CS 윈드. 네. 그 회사는 이제 뭐 글로벌 1위 업체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죠. 하부 구조물 아시아 1위 업체. 그다음에 LS 전선. 네,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도 짓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미 글로벌리 아주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국내 시장이 열리고 해외 시장도 지금 뭐 워낙 그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상 풍력 그리고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도 잠깐의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워낙 좀 크게 뉴스가 났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거의 뭐 트럼프가 되어가는 분위기로 몰아갔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바빴는데 반대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래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타격을 받게 될 것인가? 근데 또 혹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공화당 텃밭에도 많더라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가 다시 뒤로 물리려고 해도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야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으로선 뭐 트럼프가 될 것처럼 분위기가 몰아가니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서 네. 트럼프를 매우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이 몰고 오는 이 폴리티컬 그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예. 그린 산업이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폴리티컬 사이클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하니까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트럼프의 재선은 사실은 지난 2016년 선거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될지에 대한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 그린 산업 관련주들 힐러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급락했고 8년 동안 한다는 생각에 이제 까마득한 거죠. 야,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4년밖에 못 하잖아요. 네. 4년밖에 못 하고 그 당시하고는 지금 또 레벨이 다른 정도의 그린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규모 자체도 많이 커졌고요.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클리어한 뷰를 가질 수 있다. 또
그때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지금 추적해 보면 되죠. 네. 예, 그때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똑같아요. 그때도 대통령 상하원을 다 차지했고 요번에도 대통령과 상하원을 다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어요. 세액 공제였는데 그거 무력화 못 시켰어요.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무력화 못 시켰어요. 못 시킨 게 아니라 안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RA의 무산은 없다고 봐요. 아, 네. 이때까지 제가 그 공화당에서 나오는 코멘트를 다 보는데 IRA를 통으로 없애겠다고 하는 코멘트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집계로 보면 IRA로 인한 투자가 미국이 한 3,800억 달러 정도가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행은 완전히 안 됐지만 어나운스 된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중에서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에 들어가는 돈이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3,800억 달러의 78%가 공화당 지역구예요. 그렇죠. 근데 공화당 그 의원들이 상원이고 하원이고 간에 자기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예. 트럼프는 4년이지만 하원은 2년이고 네. 상원도 3분의 1씩 쪼개서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네.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주민들 말을 듣죠. 예. 그러니까 IRA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린 산업 내에서 산업들마다 다 포지션이 다르죠. 네. 포지션이 달라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 연비 규제가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규제가 트럼프는 이건 행정명령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로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전기차는 케어를 해야 되는 아직은 유치 산업이에요. 전체 신차 판매에 있어서 미국의 전기차가 판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정부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신규 발전 설치량의 거의 80에서 90%가 다 재생에너지예요. 미국은. 네. 풍력, 태양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은 민영화되어 있죠. 민영화되어 있어서 발전 회사들이 무조건 싼 전력, 그렇죠. 거기에 이제 탄소까지 이제 포함해서 싼 전력을 먼저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혹시 자료를 띄워줄 수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발전원별 발전 단가죠. LCOE라는 것인데요. 풍력 태양광이 제일 밑에 깔려 있잖아요. 단가가 이만큼 폭락해서 제일 낮은 거예요. 원전,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대비해서도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기술적으로 진전이 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이슈가 트럼프가 당선돼도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간 발전원별 용량 증감분을 보시면 이게 트럼프 당선 기간이잖아요. 7, 8, 9, 20. 예. 그죠? 풍력 태양광이 초기에는 좀 작다가 9년, 20년에 확 증가했죠. 네. 그죠? 이게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19년, 20년에 증가를 했고요. 주식들도 볼까요? 이게 이제 풍력 글로벌 1위 베스타스의 주가죠. 주가 보시면 당선되기 전에 엄청 올랐죠. 힐러리에 대한 그러네요. 효과로. 네. 그리고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서 우리 기업들이 템버가 날 때 같이 급등했죠. 퍼스트 솔라도 마찬가지예요. 퍼스트 솔라는 오히려 18년도에 주가가 한번 또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별로 좀 그 결과가 그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국내 분위기도 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국내는 거의 없고 예. 해외에만 시장이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뭐 CS빈들은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 훨씬 더 매출이 크고 네. SK 오션 플랜트는 뭐 국내는 아예 없죠. 대만만 있고 예. LS 케이블, LS 전선도 사실은 전부 해외 수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게 더 있죠. 그 당시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AI잖아요. 그렇죠.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빅텍들이 재생에너지 확보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은 전부 R200 기업들이에요. 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야 그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좀 파워풀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보셔서 실적이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도 실적이 어떠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서 그 실적 하에서 밸류에이션이 싸면 충분히 지금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미 지나서 딱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뉴스들이 좀 나오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또 수소 관련해서는 꽤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도 제시하는 곳이 유진투자증권이고 또 네. 이사님이세요. 과연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소는 20년 전에 재생에너지, 10년 전에 전기차와 같은 국면이에요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완전 초기 국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수소는 생산을 해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를 각국들이 깔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깔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이 IRA하고 인프라 부양 법안 그리고 유럽의 리파워유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면서 올해부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소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미는 에너지원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수소에 대해서는 오케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가장 많이 후원하는 미국 석유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화석연료 업체들도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먹거리를 이제 수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재나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 생산과 관련돼서는 상하 프론테크라는 업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미국의 수소 생산 내 가장 이제 테슬라와 같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관련해서는 근데 정책 모멘텀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뭐 몇 년 전에도 사실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수소 관련주들이 확 올랐다가 또 뉴스 없어지면 확 꺼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산업에 투자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수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엔드단 네. 뭐 차라든지 뭐 연료든지 발전이라든지 이쪽만 봤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쪽은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쓸 수소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 전 세계가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시작이 됐어요. 예.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AI하고 수소 시대의 전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그 전기차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면서 글로벌 이 탄소 중립의 트렌드는 사실은 트럼프가 와도 멈출 수가 없는 트렌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여러 가지 산업군 큰 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사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